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이나미컬 시스템을 다루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동력학계 분석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력학계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 책의 어펜딕스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스토캐스틱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루고, 또 마지막으로 non equilibrium steady state라는 걸 다루고 있어서 그것들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나미컬 시스템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통계 물리적인 방법론을 많이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이나미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numerical analysis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굉장히 물리적인 방법론을 취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얘는 순수 수학의 분과입니다. 그래서 순수 수학의 분과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언어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어플라이드 매트매틱은 사실 실생활의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퓨어 매트매틱은 그 수학 자체로서 좋은 언어를 만들고 좋은 해석 툴을 만들고 그것 자체로 수학을 또 발전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얼핏 보기에는 응용 수학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다이나미컬 시스템에서 그 퓨어 매트매틱에서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굉장히 응용 수학적인 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냐면, 사실은 다이나미컬 시스템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을 모델링해서 풀어내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자의 운동 같은 경우도 '이 진자가 왜 이렇게 운동하지?' 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 이것이 취하고 있는 어떤 동력학계적인 속성들을 모델링하고 그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결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유체 같은 경우도 이 새가 날개짓을 할 때 주변의 유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동력학계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유체역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터뷸런스라고 하는 이제 비행기 같은 것이나 전투기 같은 것이 유체 속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터뷸런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터뷸런스를 컨트롤하고 터뷸런스에 대해서 프리딕트 할 수 있는 그 매트매티컬 툴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이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사실 다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물 분자 안에서 컵 안에서 꽃가루가 움직이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사실은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거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물 분자 속에서 꽃가루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걸 기술하기 위해서, 또 예측하기 위해서 동력학계에서 다루려고 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 이런 식으로 포퓰레이션 다이나믹스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포퓰레이션 다이나믹스의 어 특별한 문제로 코로나 같은 어떤 전염병 에피데믹을 예측하는 SIR 모델 같은 것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의학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어플라이드 매트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굉장히 깊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학부 때 정말 재미난 글을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오스 이론과 라플라스의 악마의 약한 부정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학부 때 이 동력학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물리학이나 수학적인 관점에서 뇌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툴로 가장 적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학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었었는데, 이 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동력학계나 물리학에서 항상 등장을 합니다. 이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것은 초기값과 어떤 시스템의 초기값과 모든 그것들이 만족하는 물리 법칙을 아는 어떤 악마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마가 있으면 어 지금 초기값과 얘네들이 만족하는 모델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1억 년 뒤도 다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우주는 어 그런 악마가 있어서 정말로 다 결정된 것이 아니냐, 디터미니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고 실험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하는 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오차가 항상 발생한다는 점과
우리가 그 모델을 정말 잘 알고 있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사실 좀 꼽아서 이것이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플라스의 악마가 존재하기란 참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 다이나미컬 시스템 동력학계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호수에 물고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이 수를 이 x라고 하는 변수로 담아서 얘네들이 만족하는 어떤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어 어 뭐 예를 들어 n 번째 측정했던 물고기의 수와 n 플러스 1 번째 측정할 물고기의 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당연히 어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쟀을 때 수에 비례해서 걔네들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 xn에 비례해서 xn 플러스 1이 결정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결정되면 무한 증식을 하겠죠. 근데 이 호수는 이 리소스가 한계 이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족하는 어 이 물고기의 비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자원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1 xn에 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수에 직접 물고기의 수에 비례함과 동시에 직접 물고기의 수에 어 사실은 어찌 보면은 페널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로지스틱 맵이라는 맵을 사실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온 이 GIF 그래프는 이 초기값과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라미터가 뭐 2.3 이다라고 하면 이 초기값에 대해서 라플라스의 악마가 정말로 존재할 수 있게끔 60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라미터가 점차 어떤 특정 순간이 지나게 되면 얘네들이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점차 더 이 파라미터가 변하게 되면 이들이 갖게 되는 오실레이션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해집니다. 네. 굉장히 불규칙하죠. 굉장히 불규칙하다가 또 다시 규칙성을 찾게 됐다가 또 불규칙해지고 또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예측할 수 없다면 결코 우리가 이 다이나믹스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초기값과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나 초기값의 정확도에 따라서 이 다이나믹스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다이나믹스나 초기값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완벽에 가깝게 알더라도 정말 작은 오차에 의해서 충분히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 라플라스의 악마는 사실 크게 부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진짜 10의 마이너스 10 승에 가까운 정말 작은 오차도 이 다이나믹스를 예측하는데 아주 작은 시간만 예측하는데도 충분히 다이버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는 게 한계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먼 미래도 충분히 알기 어렵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로지스틱 맵이 리니어 맵이 아니라 다 이 넌리니어 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xn만 있으면 그냥 단순한 리니어 맵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 1-xn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n의 이 스퀘어 텀이 생기게 되면서 제곱 텀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식마저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예측하고 미래를 계산해내는 게 정말로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것이 이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의 베리어블을 x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 xt라고 했을 때 그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어떤 그 자체의 함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율은 자신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또 똑같은 폼으로 인테그럴 이퀘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했을 때 자신의 어떤 t 시간에서의 상태는 초기 시간과 이 우리의 어떤 스테이트가 0 부터 t까지라는 그 관련성으로 적분이 된 관계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설정하고 초기값을 세팅을 해서 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이 단순한 이 로지스틱 맵이 갖고 있는 이런 정말 케이오틱한 성질들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순수 수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에르고딕 티어리입니다. 그래서 에르고딕 티어리는 이제 어떤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성질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고딕 티어리는 에르고딕 시티라는 성질을 보이는 다이내미컬 시스템에 대한 이제 수학이고요. 이론이고요. 그랬을 때 에르고딕 시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에르고딕 시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어 이렇게 공간을 전부 다 이제 위상수학적으로 메꾸는 성질을 보이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르고딕 티어리를 사실은 아는 수학자들도 많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에르고딕 티어리를 알지 솔직히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는 언어로 들어갈 때 에르고딕 티어리는 사실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에르고딕성을 보이는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다루는 이유는 에르고딕성이 없으면 우리가 못 다루기 때문이에요. 에르고딕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성질이어서 에르고딕성이 없으면 다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에르고딕성이 있는 예시가 대표적인 게 당구입니다. 당구공이 만약에 마찰이 없다고 하면은 이 당구대에서 특정한 패턴만 계속 메꾸어서 당구대 일정 표면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구가 정말로 마찰이 없고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다면 당구대에 있는 모든 표면을 덮을 거거든요. 아주 작은 오차가 생겨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메꾸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사실은 우리는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주 좋은 성질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에르고딕 티어리는 사실은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유니버설한 어떤 언어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벌크업 티어리움이라는 것이 이제 이 에르고딕 시티와 관련된 유용한 티어리인데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르고딕 시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은 어려운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은 가정인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스테이트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변하고 있을 때 그 다이나믹스에 대한 시간 평균이 충분히 많은 수를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체크하게 된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균을 취하게 된다면 마치 큰 수의 법칙처럼 '공간의 평균이 시간의 평균과 같아진다.'라는 성질들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우리가 특정 시간 동안 '이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얘의 부피나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기체 분자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지나면서 이루게 되는 그 궤적들이 시간과 부피라는 그 변수들의 궤적들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취하면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분배 함수나 통계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함수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에르고딕 티어리를 이 책의 어펜딕스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적인 수학에서 이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푼다라고 하면은 이 오르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이 맵 같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기보다 차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수에 가까운 자연수에 가까운 시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미분을 하기 때문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에르고딕 티어리는 그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가지고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풀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최소한의 가정들을 모아 놓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책에서는 또 스토캐스틱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 스토캐스틱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추계적 동력학계라는 뜻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뭔가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리니어 프로세스인데요. 자연에서 등장하는 노이즈를 가장 잘 표현한 방식이 바로 사실 이 리니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1905 년도에 했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광주원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때 냈던 논문 중에 똑같이 사실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실 브라우니안 모션인데요.
브라우니안 모션은 이제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물속에 꽃가루를 이제 놓고 그 꽃가루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법칙을 우리가 세울 수 없을까라고 하는 통계역학의 어떤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 보이죠. '물속에서 꽃가루가 던져 놓으면 그것이 어떤 패턴을 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법칙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사실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을 1905 년도에 같이 내면서 이 브라운 운동에 대한 모델링을 만들면서 분자량이라는 것, 그 물리량을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계산까지 해냅니다. 이 사고 실험으로부터 굉장히 어렵게 계산되는 어떤 현대적으로 계산되기 어려운 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천재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광전 효과 같은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에서의 업적은 잘 알고 있지만, 이 통계역학에서의 업적은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아인슈타인의 티어리는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이 꽃가루가 움직이는 그 x라고 하는 그것의 스퀘어드 민,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리 제곱의 평균이 시간에 비례하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결론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이 잡음이나 노이즈하게 상호작용하는 어떤 규칙 하에서 이 dx라는 미소 거리 변화량이 사실은 시간 변화량의 루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하학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거리 제곱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가 그냥 비례할 것 같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변화하면. 근데 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제곱의 평균이 이제 비례하더라, 시간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너 프로세스는 이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사실은 도출이 되고, 또 아인슈타인 티어리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위너 프로세스는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처음 시점이 0 이고 그다음 시점은 계속해서 이 평균이 0 이고 그 시점의 차이를 분산으로 삼고 있는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된 어떤, 네,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랜덤 시퀀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위너 프로세스에 의하면 이 거리 제곱이 이 시간 변화량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 위너 프로세스에 위너 프로세스 텀을 추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단순히 dx dt는 fxt였다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너 프로세스의 텀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dw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dxt는 fxt dt 플러스 bxt dw가 됩니다. 이 dw가 바로,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위너 프로세스의 변수가 되고요. 실제로 인테그랄 이퀘이션도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확장 텀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책에서는 이것을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고 실제 이 분포를 네, 위너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제 포뮬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dx/dt는 fxt 플러스 w, 그리고 이 w는 위너 프로세스인데 이 분산이 타임 틱에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2분의 1 감마 인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어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는 정규 분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xt는 fxt 델타 t 플러스 이 w의 델타 t 2분의 1 이죠. 2분의 1 승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w의 스퀘어가 t에 비례하기 때문에 w는 t의 2분의 1 승에 비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쪼끔 유념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인지 아실까요? 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금융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 블랙 숄츠 이퀘이션, 스톡 옵션의 가격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위너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경제학 뭐 이런 데에서 사실 정말 많이 쓰는 이퀘이션들이고, 이 위너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이 캘큘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학부 수학이나 고등학교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거랑 사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토 캘큘러스라고 하는 다른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너 프로세스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다이나믹스를 이런 식으로 확률화로 표현을 해서
이 p dx/dt바 x는, 그러니까 x라는 상태에 따른 x의 시간 변화량은 지금 그 fx를 평균으로 하는 2분의 1 또 감마 인버스를 분산으로 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포뮬라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 이퀄리브리엄 스테디 스테이트인데요. 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프로세스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시스템이 시간 변화량이 0인, 다시 말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수렴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t,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이 라운드 p, 라운드 t가 0인 그런 스테이트가 됐을 때,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스테이트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차분이케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PT-PT-1이 0인 그런 x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 봤을 때 타임에 대한 변화량이 0이 되는 그런 스테이트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non equilibrium steady state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컬-플랑크 이퀘이션이라는 건데요. 어떤 P라고 하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실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사실 일맥상통한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중 가장 대표적인 또 어 네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파티클이 이제 항력이라고 불리는 드래그 포스랑 또 랜덤 포스라고 하는 이제 디퓨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브라우니안 모션 안에서, 그러니까 물속에서 꽃가루가 어떤 항력에 의해서 저항되는데 특정 방향으로 속도가 있는 상황을 모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국에 풀게 되면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방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P라는 어떤 네, 시공간을 베리어블로 삼고 있는 이 다이내미컬 시스템에 대한 함수의 시간 변화량이 이러한 드리프트라고 하는 공간 변화와 공간의 제곱 변화라고 하는 어떤 또 디퓨전 텀이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 그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이 스토캐스틱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수학적으로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수학적으로 못 풀면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다시피 맨하탄 프로젝트나 중성자의 움직임이나 그 핵 엄청나게 고에너지 상태에서 이제 분자들의 움직임들을 모델링할 때, 그것들을 다이나미컬 시스템 모델링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확률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노멀 분포를 우리가 사실 만들어서 이것들을 샘플링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브라우니안 모션이나 위너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이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 수식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다뤄낼 수 있는 노멀 분포 같은 것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결과들을 계속해서 추론해낸 다음에 평균을 취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실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이제 수학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거나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설계해서 풀어내는 것보다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방정식에서 어떤 초기 값이나 경계 조건들을 잘 취하고 결국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평균을 취해서 그냥 확률적인 평균이나 분산을 계산하는 정도로 사실은 값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상하죠. 굉장히 어 열심히 발전시켜 놨고 열심히 진보시켜 왔는데 결국에 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샘플링 기반으로 평균 취하는 게 결국에 좋은 해 근사에 가더라. 네, 그겁니다. 사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던 분 중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리처드 파인만이 말로나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제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터로서도 유명하신데, 사실 그분이 했던 웍이 이겁니다. 파인만 칼럼 렘마라는 거는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식이 결국에는 어떤 스토캐스틱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서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하고 아주 특수한 폼에 맞게끔 계산을 한 다음에 평균을 취하면 이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더라도 그것에 해당하는 해를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허용 오차만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포커-플랑크 이퀘이션을 보신 바와 같이 포뮬라를 다시 만들고 여기서 스테이트를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포커-플랑크 이퀘이션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상태를 한번 계산해 보니, 다시 말해 이 라운드 TP가 0이 되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 되는 상태를 역추적해 보니 그때의 어떤 펑션을 우리가 세우면 알고 보니 그 펑션을 뭘로 세우면 된다? 인포메이션으로 세우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인포메이션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이 포커 플랑크 이퀘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Q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가 사실은 우리가 Q를 가지고 어떤 이 P라는 스테이트를 지금 인퍼런스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이 P라는 프로세스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인포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F라고 하는 걸 취해야겠냐. 우리가 어떤 이 드리프트를 만들어 줘야겠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Q라는 사실은 이제 미분 방정식 풀면 항상 튀어나오게 되는 이제 arbitrari한 펑션이 사실 Q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Q라는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근데 이때 그때 펑션을 포뮬라를 할 때 이 -lnpx라고 하는 p의 인포메이션으로 텀을 바꿔 주면 아주 아름답게 식이 전개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쪼끔 더 갖고 왔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 다이내미컬 시스템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엔 다이내미컬 시스템은 보심과 같이 x라고 하는 변수를 잡아야 되는데요. 특정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변수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paradox of ambiguity라고 해서 애매모호함의 역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테세우스의 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건을 변수로 삼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measure라는 어떤 개념이 정말 중요한 네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easure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이미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응시킨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게 자연수나 정수나 실수와 같은 시스템으로 대응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두뇌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상태가 있을 것이고 각 상태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 상태들 하나하나를 실수 공간에 있는 하나의 벡터로 대응시키는 게 정말로 유의미한가? 그것이 정말로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뇌에 수많은 상태들이 지니고 있는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착하기 어려운 어떤 내재적인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내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두뇌의 상태를 수학적으로 기술할 것이냐, 물리적으로 기술할 것이냐,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베리어블로 다룰 것이냐 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 보이고요. 현대 뇌인지 과학에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뉴럴 코딩이나 아니면 뉴럴 스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이것들을 변수화해서 다루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사실 다이내미컬 시스템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실수나 어떤 실변수로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는 실제 피지컬한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그 물리적인 것들이 만족하는 수학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논리적인 관계만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것과 물리적이지 않은 것, 물리적인 것과 정보적인 것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그 영국에 있는 학술지 중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 로열 소사이어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는 라이프와 non 라이프 사이언스의 관계 딱 그 경계를 또 다루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 우리의 두뇌나 뉴럴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관계를 다루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보시는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에 6 개의 어 이 artificial
퍼셉트론들이 갖고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각각 L 1, 2, 3, 4 이런 식으로 i 개라고 생각할게요. 6개 말고. i 개의 이 뉴런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뉴런들이 fully connected 돼 있어서 총 NC2, 그러니까 조합이죠. N개 중에 2개를 생각하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개의 그 웨이트가 다 가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값으로 이 L1 부터 Li까지 인풋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초기값을 딱 넣었을 때 이들의 웨이트에 의해서 다이나믹스가 막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각각 하나하나의 퍼셉트론이 모델링된 방식은 이런 것처럼 그 기존의 이제 퍼셉트론 모델처럼 웨이트를 계산한 다음에 특정 트레시홀드를 넘으면 액티베이션, 아니면 그냥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지속적으로 변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 호필드라고 하는 생물 물리학자 분께서 1963 년도에 이 단순한 이 호필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를 우리가 X라고 하는 어떤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들의 상태에 대한 어떤 에너지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보니 이렇게 뭔가 자글자글하게 만들어지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기 값을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한번 줬다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 내부적인 이 웨이트에 의해서 점차 어딘가 이렇게 포텐셜 월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갖고 있던 이 처음 스테이트가 여기 있었는데 이들이 지니는 상태가 점차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 관계 자체가 바로 메모리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뇌도 결국에는 이 artificial 뉴런들이 모여 있고 그들 사이에 특수한 어떤 베리어블들 웨이트가 결정되어 있으면 초기 값이 주어지면은 시간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이버지해 보이겠지만 결국에 어떤 포텐셜 월에 수렴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달한다는 것은 초기에 어떤 우리의 두뇌 상태가 결정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해마에서도 실제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고 하고 이런 모델이 호필드 네트워크처럼 작동한다는 게 이제 에릭 캔델이라는 신경과학자, 이제 신경외과이자 신경과학자께서 증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에서 이런 호필드 네트워크나 다이내미컬 시스템적인 분분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이, 네, 재미있는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두뇌가 이미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연결 광도의 자체가 이미 초기 값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미 사실 다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설명할 수가 있고 비물질적인 것에서도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사실 보여주는 이론을 또 제안하는 부분들을 예시로 갖고 와 봤습니다. 실제로 현대적인 레지스터 같은 경우도 이런 메모리 레지스터들이 사실 이런 포필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따라서 만들려고 지금 또 차세대 기억 소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스토캐스틱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노이즈를 오히려 레버리지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현대 컴퓨터가 메모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각인시켜 놓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면 대신에 트레이드 오프로 갖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artificial한 호필드 네트워크는 exponentially efficient 합니다. 대신에 노이즈가 가미되기 때문에 완벽한 스토리지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저장할 수는 없어도 아주 높은 확률로 엄청나게 작은 물리적 시스템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함축시켜 놓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필드 네트워크가 우리 두뇌가 실제로 두뇌에서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우리 뇌에 어떻게 또 접근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사실 파이썬 관련해서는 되게 좋은 강의가 이미 시중에 많이 널려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리는 정도로만 하고 제가 강의는 따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그냥 기억이라는 걸 이렇게 비물질적인, 그 비생물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걸 마지막에 결국 증명을 했다는 부분이 이제 이걸 정말 생물학적으로 뭔가를 보여준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 에릭 캔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호피일 네트워크가 결국에 헤비한 러닝을 가지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뽑아 보니 얘네들이 이런 알아서 어트랙터 시스템을 만들고 메모리를 저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능을 생성하더라라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헤비한 러닝을 실제로 에릭 캔델이라는 교수님이 실제 관측을 했을 때 우리가 헤비한 러닝이 실제로 작동한다. 그래서 기억이 헤비한 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리학적인 실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필드 네트워크가 일단 이론적으로나 설명하는 이론적으로는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생물적인 것과 비생물적인 것의 경계에서 이 이론들이 있다라는 그 관점은 결국에는 그 펑션을 결국에는 전부 다 이해하고 구현해 내고 시뮬레이션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변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AI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변수로 잡는다고 하셨나요? 뭘 변수로 잡는다고 하셨죠? 뉴럴 네트워크 뉴럴 코드와 뉴럴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뉴럴 코드랑 뉴럴 스페이스도 너무 추상적인 그쵸. 네. 단어라서, 그렇죠.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변수로 잡는다는지 감이 안 와서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네네. 그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은 뇌인지 과학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뉴럴 코드나 뉴럴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은 것만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에너지에 따라서 이 포텐셜이 그려지고 있는 이 도메인 자체가 사실은 베리어블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도메인에서 한 점을 찍으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정한 물리적 상태를 사실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말하는 뉴럴 코드나 뉴럴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counterfactual analysis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두뇌 상태는 아주 특정한 상태이지만 다른 상태에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상태들도 우리가 그거를 어떤 벡터로 대응을 시켜서 어떤 다룰 수 있는 도메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아이의 이런 뉴럴 노드들의 다이나믹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닐 수 있는 상태들을 차원 축소해서 2차원 상에서 표현한 게 이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뉴럴 스페이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이버네틱스에서 사실은 이제 널리니어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결국에 피드백 루프가 아까 예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피드백 루프가 대표적인 널리니어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사실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널리니어한 시스템이거든요. 리커런트하고 그래서 리커시브하고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것인데 어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 과 모든 상태들을 한꺼번에 뭉쳐 놔서 X와 A에 대해서 가능한 트랜지션을 다 다루는 것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예를 들어 에어컨 시스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어컨 시스템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들을 뭐 라지 X라고 베리어블로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자라는 것이 이제 변수화하는 작업과 그 변수화된 그것에 어떤 동력학을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학이 되게 웃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두뇌 상태가 예를 들어 주사위 같은 어떤 물체를 보고 우리가 1 부터 6 까지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긴 겁니다. 왜냐면 1 부터 6의 면이 갖고 있는 물리적 상태 차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뭐 면 사이의 어떤 변으로 쓸 수도 있죠. 사실은 말이 안 될 수 있죠. 아주 낮은 확률로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세 면이 만나고 있는 꼭지점으로 쓸 수도 있어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아주 낮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항상 확률을 다루거나 어떤 주사위가 나타내는 면을 확률 변수로 잡을 때는 1 부터 6 까지의 면만 사실은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더 많은 12 개의 변을 다룰 수도 있고 8 개의 꼭지점도 더 같이 다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그냥 단순함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쪼끔 더 심플한 걸 가정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이런 뉴럴 스페이스의 관점에서는 사실 다 다루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쪼끔 더 함축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다루게 된다면 그게 뉴럴 코드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뉴럴 코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의 두뇌가 조금 더 낮은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스페이스를 잡아서 우리의 두뇌 상태나 다이나믹스를 좀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좋은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질문 제가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 단일한 뉴런의 활성을 설명하는 모델로 호치킨 헉슬리 모델?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제 뭐 저희가 뇌파라든가 MRI 같은 걸 찍어 가지고 뇌가 활성화되는 신호를 좀 보면은 좀 광범위하게 이거를 신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측하게 되는 뇌의 신호는 좀 단일한 그런 싱글 뉴런에 대한 레코딩이 아니고 그런 뇌파나 그런 걸 측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일한 뉴런에서 발생하는 활성은 뭔가 수학적인 나름 정확한 모델이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이런 신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브릿징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 설명하는 모델을 확립하려는 연구가 2010 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민필드 시오리를 사용해서 그냥 단일한 신경 세포들이 솔직히 걔네가 뇌에 진짜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의 활동을 다 살펴보는 것보다 약간 그 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양이랑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이렇게 새들이 다 무리지어서 이렇게 막 희한한 모양을 이루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 동력학계를 알고 싶으면 새 한 마리 한 마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이 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모델링하면 된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그 민필드 시오리가. 그래서 그렇게 뉴런 단일한 신경세포들의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그 영역들의 인터랙션이 또 시냅스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인터랙션까지 합쳐서 그거를 이제 최초로 이제 EEG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나타나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투스드 원광 모델이라고 쳐보시면은 이렇게 다이나믹 미분방 방정식 막 이렇게 긴 미분 방정식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홀브레인 모델링을 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빅토르 질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되게 이 뉴럴 다이나믹스에서 좀 저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뇌의 동력학계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좀 이렇게 GUI로 조금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게 그 더 벌추얼 브레인이라고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게 만능인 것처럼 사실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 웡왕 모델 같은 게 아직 뭐 사실 이게 정말 최고의 모델이다. 맞는 모델은 사실 없으니까요. 이게 맞는 모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 다이나믹스 뉴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검색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은 재밌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첨언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그 민필드 티어리가 사실은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찾아봤는데 항상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계속 항상 카테고라이즈 할 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퀀텀으로 가면은 이제 마이크로스코픽이고 이제 렐러티비스틱 티어리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매크로스코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어려운 것이 입자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괜찮은데 이제 그 중간이 있잖아요. 퀀텀 렐러티비스틱 티어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티어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재밌는 게 이제 그 중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큰 천체에 대해서 다루면 이제 중력장 이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양자역학의 전자기학을 다루려고 했을 때도 퀀텀 필드 티어리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자가 하나씩 움직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뭔가 앙상블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렐러티비스틱 필드 티어리 이런 식으로 조금 통계적인 것들을 많이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민필드 어프락시메이션이었어 가지고 제가 옛날에 어디서 공부했나 좀 다시 찾아보고 있었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